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퇴 규정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고 이재명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맞섰습니다. 한 주간 전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이 됐습니다. 그 앞서서 많은 좀 평론하시면서 이거 질문 받으셨을 것 같아요. 구속 여부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측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검찰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좀 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이 진행 속도가 빨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 증거라든가 이런 것에 자신이 있다는 게 반증이 아니었나.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도 뭐 이쪽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뭐 이 증언 말고 뭐가 있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 증언 말고는 별로 없다라고 예.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증언만을 가지고 법원이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 예. CCTV 기록이라든가 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 아파트 출입한 그런 기록이라든가 네. 그와 또 연관지어서 또 정진상 실장의 또 일관된 그런 어떤 증언 예.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된 거고 거기에 더해서 증거인멸 시도 혐의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제 없애도록 없애라. 그렇게. 유동규 본부장에게. 예. 그래서 그 점도 아마 고려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과거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증거인멸할 우려가 크다. 그렇게 봐서 이번 결정을 좀 내린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네 가지 그래픽으로 좀 보시죠.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 사후 수뢰, 또 증거인멸 교사,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 실장 측은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 되느냐라는 질문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시간 10분이나 걸렸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과거 이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리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시 그 구속심사 받을 때 말고는 없었다. 그만큼 법원에서는 정진상 실장을 둘러싼 혐의를 네.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심이 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지금 구속을 한다는 그 자체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본 재판을 앞두고 구속을 한다는 그 자체는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화면에 놓고 있습니다만 네 가지의 혐의 자체가 상당히 중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수사 당국이 밝힐 필요가 있다. 예. 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진상 실장이 지난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당시 압수수색 받을 때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을 때 네. 그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증거인멸을 정진상 실장이 교사를 했다. 네. 그 주장을 한 부분. 이 부분도 아마 지금 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을 우려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웠던 그 예. 부분들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지금 구속입니다. 이 혐의가 입증된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앞에 강제 수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 강제 수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봤다는 것이고요. 이 혐의점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언론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구속의 여부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수사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로 봤습니다.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혹시 소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혹은 피의자 전환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환 조사는 뭐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어요. 소환시킬 것이다. 예.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이제 소환 조사를 할 건지, 네. 뭐 그거는 조금 더 증거가 더 아마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사실은 검찰이 지금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다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 공개했을 경우에 그걸 또 방어 전략을 또 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것은 오히려 좀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 선거와 관련한 사건이라고 하는 점, 네. 그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하는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하는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검찰이 그걸 다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치 공동체, 정치 공동체. 그 얘기도 좀 언급을 했고 예. 102회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직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보통 이런 사건들 좀 따지고 보면 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그걸 또 이제 중간에 또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후보자가 관련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 법원 같은 쪽에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비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대략 이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자금을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불법 자금들을 어떻게 은폐 또는 이제 은폐를 하고 있고 또 그걸 더 뭐 어떤 실무자에게 책임을 이렇게 적당히 좀 떠넘기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사실은 상당한 노하우가 좀 축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아는 분들은 대략 이제 이 사건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참모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걸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가 만약에 다 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리 핵심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후보자 몰래 이런 일을 이렇게 대범하게까지 과연 벌이겠는가 예.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참모진들이 이제 그런 뭐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대범하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예. 없습니다. 예. 후보자의 동의가 없는 한은. 그래서 네. 상당히 좀 혐의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예. 예, 그것도 함께 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그 법률안에서 또 공동 정범,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개념은 이제 법률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혹은 아직 검찰이 이재명 대표까지 가는 그 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야 이런 추측도 나오고 지금 어쨌든 그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이동규 본부장 뭐 남욱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연결이 돼서 현재 측근까지 간 것까지는 검찰들이 확인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SNS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글을 올리면서 조작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작 그 수사다. 이런 표현은 좀 처음 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말하면 죄가 있는 것이고 검찰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낙선을 하는 바람에 정권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권력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죄 없는 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예.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이번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각본에 의한 아니 지금 일종의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김용 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어서 이 정진상 정무실장까지 자신의 오른팔 왼팔이 지금 다 같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대국민 나름대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네. 본인은 일관되게 이러한 모든 정치적 수사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채권들을 다 구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상당한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아마 차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정진상 실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 시한이 20일이잖아요. 네. 20일 동안은 아마 상당히 그러니까 검찰청으로 소환을 해서 아주 강도 높은 아마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 부분을 분명히 규명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뭐 공소장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공범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선한 그 자체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석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관건은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과연 입을 열 것이냐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입을 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수사 더 나아가서는 기소까지 가려고 하면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의 수사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면 지금 거대 야당의 당 대표예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어떨까요? 뭐 당내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벌써 조금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죠. 아주 일부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제 과거 같았으면 이런 정도 같았으면 보통은 이제 그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연관이 안 됐더라도 핵심 측근들, 자기하고 오랫동안 정치했던 사람들이 이런 대규모 비리에 연루가 된 상황이고 예. 지금 구속까지 지금 돼서 거의 기소 일보 직전이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 예. 보통은 대표직을 사퇴를 하죠. 이제 그런데 지금 뭐 당원 개정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소 전까지는 대표직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상태. 기소가 돼도 그 최고위원 회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 탄압으로 예. 이제 간주가 된 사건의 경우에는 예. 계속해서 이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지금 당원 개정에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아마 이 정도면 상당히 이 사안 자체가 위중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꽤 예. 있을 텐데 차마 지금 입을 못 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다만 이제 아주 일부에서만 예. 정진상 실장 정도까지 이렇게 당이 나서서 이렇게 변호를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데 뭐 그 침묵이 오래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그래서 실제로 뭐 구속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예. 상당한 동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갈래가 또 있습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 민주당 다선 의원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따발이 나왔어요. 네. 3억의 현금 예. 따발. 그러니까 지금 혐의 자체는 6천만 원 정도 받은 혐의였는데 더 많은 지금 현금이 나온 상황이고 이 현금 자체에 대해서 노 의원은 출판기념회와 또 이제 아버지 그 장례 과정에서 나왔던 현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민주당 안에서의 수사긴 검찰의 수사긴 하지만 조금 갈래는 좀 다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뭐 노웅래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출판기념회와 또 부친의 사망 때 그 부의금을 받은 돈이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지금 출판기념회가 2020년에 열렸고요. 그리고 또 부친의 사망은 2014년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꽤 시간이 흘렀는데 예. 그 거액의 현금을 집에 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뭐 보도를 보면 이 2021년 그리고 2015년 당시에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걸 신고하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 때 현금에 대한 부분은 신고를 또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상당히 이 돈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뭐 특정 회사의 봉투 속에 또 돈다발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뭐 다른 명목 때문에 수사를 하다가 발견한 거의 뭉칫돈이긴 하지만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추가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한 이 지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이 지금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없었다. 네. 좀 더 예의주시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당 대표라는 그러니까 당내 갖고 있는 비중 그러나 이 다선 중진이긴 하지만 비주류라는 또 당내의 그런 위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다른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제가 결이 다른 말씀을 또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사가 어디로 가느냐인데 지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공소장에 보면 친문 계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이정근발 친문 게이트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노웅래 의원 관련한 부분도 네.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견된 네. 포착된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거기서 굉장히 여러 명의 이제 여당 인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거명이 되고 있고 네.
또 실제로 뭐 이렇게 로비를 벌인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고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품까지 오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노웅래 의원 같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숨죽여서 지금 지켜보고 있긴 한데 이거를 지금 정권 차원의 탄압이다 이렇게 또 몰고 가기도 뭐한 것이 이런 류의 사건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적 일탈 뭐 그런 정도로 좀 보는 분위기인 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당 의원들 수사 받는 의원들 숫자가 증가한다라고 전제하면 예. 그러면 또 그때는 기류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검찰의 수사 과정은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보도를 해드리게 되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주 동안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첫 동남아 순방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다녀온 뒤에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약식 회견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그 쭉 과정을 읽어보면 이제 어떤 과정이었다 이제 국민께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순방의 이제 과정들을 설명을 했었고, 하지만 그 끝에는 조금 문제도 발생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들 뭐 외교 순방에 대한 결과도 여쭤보고 싶고 그 안에 담겨 있었던 어떤 언론과의 그 충돌까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 사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번 동남아 순방은 나름대로 외교 성과는 저는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예. 듭니다. 사실은 북한이 상당한 무력 도발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 삼국의 정상이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안도할 수 있는 그러한 셈이 되는 것이고 특히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좀 배려하는 듯한 네. 모습을 보였고 또 한일 회담이 일단 재개가 됐다는 측면은 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하고도 만났고 일단 네. 또 상견례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외교 성과는 있었지만 문제는 외교 외적 예.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돌발 변수 그 돌발 변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 부분이 대통령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닐까. 예를 대통령실 들면 자체. 예. 지금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전용기 안에서 이동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자들만 불러서 대통령과 대화를 해서 다른 기자들의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이 선행 뭐 이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이 대통령실의 전속 취재를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릴리스 됨으로써 상당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부분들. 이런 네네. 부분들은 사실은 뭐 지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일단 풀 기자를 통해서 아마 기자의 관점에서 저걸 보도를 했다고, 저 부분을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 예. 저렇게 논란이 커졌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번 순방을 둘러싼 과정에서 드러난 이 대통령실의 대언론관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의 성과를 깎아내린 측면이 있다는 생각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래서일까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또 발표되는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뭐 20%, 30%대의 이제 긍정 그 응답인데 29%. 오히려 이제 어쩌면 해외 순방 이후에 지지율이 반등돼 왔던 게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해외 순방임에도 불구하고 반등 효과는 없었어요. 지금 차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어떤 이 모든 과정들을 담아내는 언론, 그것을 비추는 언론에 대한 과정들이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닌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외교적 성과가 적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하신 바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좀 정상적인 외교를 지금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지율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 기회이기도 했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이 지지율 반등에는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고 역시 예. 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는 MBC 기자 탑승 안 시킨 것 네.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어떤 의도에서 그 결정을 내렸는지 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워낙 이제 그 논란이 많이 이제 불거진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언론의 자기 검열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그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그 뭐 말실수 논란, 그거를 결국 연장전을 치르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렇죠. 예. 국민들도 그렇고 네. 뭐 기자들도 그렇고 다시 또 이게 이슈가 되는 바람에 네. 외교적인 성과가 좀 결과적으로 좀 묻히고 말았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좀 다 기획이라고 보는데, 전략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 그런 것이 좀 여전히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뭐 굉장히 좀 강한 어조. 강한 어조로 뭐 강한 헌법까지 단어들.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 이것도 워딩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 해서 이게 또 다른 논란을 자꾸 유발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법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좀 과하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생각을 그냥 가감 없이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 참모하고 조율을 거친 건지 모르겠는데, 네. 향후에는 이런 것도 좀 잘 좀 조율된 발언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오전에 출근길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이간질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예. 이런 것이 악의적인 예. 행태라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10가지를 또 밝히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유 책임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MBC 기자 배제가 대통령의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뭐 참모실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 뭐 대통령 생각이 아주 그러니까 진솔하게, 진솔하다는 표현입니다만 나름대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어제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봐요. 뭐 대통령도 이 나름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헌법을 수호하는 또 대통령의 또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의 가치 중에 지금 언론의 책임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자유도 부분들을 많이 본다고 말씀하셨고, 한다면 예.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이간질하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 여러 가지 조치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권력 가진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들은 악의적인 행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언론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법 절차에 의하면 그런 언론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잖아요. 반론 보도를 신청한다든지 정정 보도를 신청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법적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그게 바탕에서 나름대로 언론의 이 취재를 제한한다고 한다면 이런 큰 논란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시기 이전에 저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이 헌법의 가치도 대통령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윤 대통령은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 그 뒤에 홍보기획 비서관과 MBC 기자의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예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이거.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실 거 끝났잖아. 그렇게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렇게. 말꼬리를 누가 잡아요? 질문 질답 끝났는데 말꼬리를 기관이 잡았잖아요. 정말요. 그렇게.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예? 아직도 이해를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끝났죠. 영상이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예의가 뭐가 없어요. 악의적이에요?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말씀을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는 거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있네.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독재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 주세요. 다 보도해 주세요. 네, 약 2분간의 언쟁이었습니다.
언쟁 사이에 여러 가지 좀 가시 박힌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는 무엇이 악의적이냐, 악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단어가 있었던 거를 얘기했는데 뭐가 악의적이냐는 주장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아직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이런 의미 같아요. 아직도 뭐 네. 이해를 못하는 거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시각차가 딱 드러났던 순간 아닐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제 이 소란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무슨 이득을 얻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좀 입도 좀 무거워야 하고 네네. 행동도 좀 진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보니까 이제 MBC 기자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탑승 거부 당했죠.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또 이 아침에 도어 스태핑하는 과정에서 MBC를 향해서 저렇게 날선 굉장히 감정이 담긴 그런 발언을 하죠. 예. 하니까 좀 순간적으로 발끈했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저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작심하고 달려든 이제 그런 격이 돼버린 건데, 저런 상황을 물론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평상시에 사실은 기자들하고 늘 소통 많이 하잖아요. 저 직위 자체가. 네.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그렇고, 어찌됐건 뭐 조금 더 좀 싸움이 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예. 좀 진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식 회견 어떤 포맷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통 딱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네. 질문을 조금 받고 네. 그런데 질문을 받다 그냥 가신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왜 뒤에 간 사람한테 얘기가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뭐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하는 부분에서 저는 박수를 쳤던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 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자주 거의 매일이다시피 만드는 것 자체가 일종의 소통이고, 나름대로 상당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대통령의 진지한 노력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는 뭐 잘 진행됐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러한 그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실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 약간은 포맷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 같은 걸 하시지 않고 기자들이 먼저 질문하고 예. 그게 대답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는 일종의 형식이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을 한두 개 받고 그리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나름대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지금 기자들이 질문을 받긴 하지만 조금 껄끄럽고 불편한 질문은 바로 돌아서 간다는 것이죠. 아까 지금 문제가 됐던 뭐가 이제 악의적인 행태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네네. 바로 기자들이 뭐가 악의적입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않고 돌아서 갔다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들은 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은 도어 스태핑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또 본인이 정말 지금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말만 하고는 그러한 장소로 일방적인 소통의 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한 장면이 어제였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애초에 도어 스태핑을 도입했을 때의 그런 이 초심과는 좀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어제 소동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예.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예. 한번 뭐랄까요,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는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꼭지가 생겼기 때문에 관련해서 언급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또 순방이 갈 테고 앞으로 계속 이 도어 스태핑 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대통령의 언론관은 무엇인가를 계속 체크를 하게 될 것이란 네.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죠. 앞으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글쎄, 뭐 이 모든 언론사를 다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건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민심을 이제 반영을 해서 사실 국민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개중에는 뭐 이제 보수 매체도 있고 진보 매체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실 또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좀 별로 이렇게 세련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날 것은 맞지만 세련되지는 예, 않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고 네. 대략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뭐 언론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려고 하는지 좀 읽히긴 하는데 네. 이게 과거의 보수 정권 때의 그 대응 방식을 그대로 좀 답습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점점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예. 과거처럼 뭐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뭐 상당히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위압적으로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계속 이 과정들이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정말 날 것을 보면서 거기서 발전돼 가는 것을 뭐 국민들을 보면서 그게 또 민주주의 발전에 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또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